영화 속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 키가 크고 선한 눈을 가져 기린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광수 씨. 여러분은 이광수의 직업을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유재석과 함께하는 예능 런닝맨의 영향으로 방송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해외, 특히 동남아에선 그 인기가 대단해 아시아의 프린스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최근 개봉한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 보신 분들, 아니 이광수가 이렇게 연기 잘하는 배우였나? 놀라셨을 거예요. 어서 오세요. 음료 뭘로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2잔, 오렌지 주스 1잔이요. 드시고 가실 건가요? 여기서 먹다가 남으면 가져가겠습니다. 너무 안 뜨겁게 동구야. 안 뜨겁게. 영화 수영 가자. 이렇게 나그처럼 찍어요. 여기 팍팍. 동구가 이걸 뽑을 정도면 인형 장사들이 남아 있겠어? 그질레 마땅뜨가 동구 파도 아니다. 5살 지능을 가진 어른 동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그 연기력을 입증했는데요. 사실 5년 전에도 이광수는 나는 배우다 호연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40만 명만이 극장에서 관람. 잘 알려지진 못했지만 말이죠. 많은 분들이 놓치셨던 그 영화 이조로 변호사와 다시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네, 이광수의 그 영화 소개해 주시죠. 중마고우였던 세 친구들의 엇갈린 우정을 그린 영화 좋은 친구들입니다. 민수야, 인철아, 니들이 나 좀 도와주라. 그놈들 내가 잡아야겠다. 너 지금 뭔 소리 하는데? 나라도 잡아서 내 손으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야겠어. 아무도 범인을 잡으려고들 안 해. 우리 엄마가 죽었는데. 아들이요? 가끔 오는 사람 중에 그 사장님이 아들 하던 양반이 있었는데 전 할 말 없어요. 나 진짜 끝까지 갑니다. 우리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걸까? 아, 오랜만에 봐도 좋네요. 사실 이 세 남자, 중학교 동창생을 통해서 우정이란 무엇인가 좀 들여다보는 영화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 영화 내용 자체가 2014년도에 개봉한 영화잖아요. 맞아요. 2014년도 개봉했을 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거는 다운받아서 돈을 직접 지불하고 네. 봤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좋죠. 네, 잘 만들어졌는데 의외로 흥행이 안 된 것 그러니까 같아서 40만일 네. 영화는 아니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들이 각자 다른 삶을 살면서 우정을 나누다가 의심이 끼어들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그런 내용을 그린 작품인데 의외로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마음이야 40만 곱하기 10 해서 400만 흥행했었으면 하는 영화인데 제가 이 주지훈 배우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영화 속 법률에서 이거를 다룰 거다 하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 배우들 얘기 한 명씩 해보겠습니다. 좋은 친구들 세 친구가 나오죠. 그 중에 이 이제 세 친구가 현태가 지성수 씨고, 인철이 주지훈 씨고, 민수가 이광수 씨인데 이 중에서 이 변호사는 누구의 연기가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이제 지성 씨라든지 주지훈 씨는 스크린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광수 씨는 TV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만 봤지 연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광수 씨의 약간 생활에 찌든 연기? 민수는 친구들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캐릭터예요. 특히나 좀 신경 썼던 부분은 정말 더 오래된 친구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게 실감 있게 다가와서 이광수 씨 연기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저는 이 영화는 제가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냥 주지훈이 최고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한번 고생하면 진짜 여러 사람이 편해지는 거야. 사회에 대한 열등감, 성공에 대한 욕망 같은 것들이 서슴없이 나오는 친구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도 갖고 있으니까 부각을 시키는 거죠. 이 영화가 재밌는 게 악의가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발적으로 이러한 일에 엮여서 계속 벌어지잖아요. 저절로 집중돼서 찍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약간 느와르 영화인데 이 세 친구의 암울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지옥의 문이 열리죠. 친구 사이에 의심이 싹틀 때 그런 어떤 암울한 풍경인데 그 암울한 느낌, 영화의 느낌 그 결에 주지훈이 제일 잘 어울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들 내가 잡아야겠다. 셋이서 금정산을 간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사진을 찍다가 그만 이광수의 어린 시절 민수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요. 근데 친구들 그래도 대단하더라고요. 구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산의 오두막 산장으로 옮겨 놓죠. 근데 거기 갔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요. 눈이 와서 길이 막히고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친구를 절벽에서 구해내긴 했는데 오두막까지는 옮겼는데 이 친구 챙기다 우리 다 얼어 죽을 것 같아.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몸 안 다친 이 현태랑 인철이가 이 민수를 두고 내려왔다. 그러면 이거 아무리 친구 사이지만 이거 두고 오면 죽을 수 있는데 이거 죄 되겠죠. 그 죄가 유기죄라든지 민수가 사망하면 유기치사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어디를 놀러를 갔는데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다. 안 구하고 그냥 오면은 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아니 오히려요? 안 구하면? 구했잖아요. 구해가지고 오두막집에 데리고 왔어요. 이런 경우는 보호의무를 인수한 경우가 돼가지고 유기죄라든지 사망하면 유기치사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유기죄라는 것은 노유, 질병, 기타 사유로 부조를 요하는 자, 그러니까 다친다든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제 생명신체 위협이 발생했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을 법률상,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게 유기죄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망하면 유기치사죄가 성립됩니다. 지금 민수 같은 경우는 절벽에 떨어져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자기 생명신체를 보호할 자기 생명신체 위기를 그렇죠. 극복할 수 없는 없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태, 지성 씨 그리고 인철, 주지훈 씨에게 법률상,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냥 관두고 왔으면 유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구했어요. 보호 의무를 인수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에 굶어서 쓰러져 있는 거지라든지 이제 사람을 냅두면은 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이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치료를 하다가 내다 버리면은 유기죄나 유기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용 같은 경우는 보호의무를 인수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유기죄가 성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법률상, 계약상 보호 의무를 법률하고 계약만 봐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라든지 조리, 관습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에서는 법원에서는 어떻게 볼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보호 의무를 인수했기 때문에 유기죄가 성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흘러 주지훈은 인철이는 보험 설계사가 됐어요.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되는 걸. 많이 아픈 거야. 그 진짜 환자가 몸이 허해서 영양 보충 좀 하고 왔다는데. 아이고 다리가 부러진 건지 부러진 척하는 건지 그런 환자가 자기 발로 걸어 나가서 막 뭘 사 먹고 들어옵니다. 이거 법적 무슨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 사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보험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죄.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은 이제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보험의 피해자가 피보험자 또는 이제 그 사고의 피해자가 아픈 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잖아요. 안 아픈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네. 속아서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건 전형적인 보험 사기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나가서 네. 음식 하나만 먹고 와서도 보험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자, 이 인철이는 보험 설계사가 됐는데 현태, 지성은 소방관이 됐고 우리 민수는 세탁소도 하고 배달업도 해요. 근데 이 민수하고 인철이 보기에 현태, 지성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어떤 오락실, 흔히 말하는 빠친코 오락실 같은 걸 하는데 그게 싫어서 우리 반듯한 우리 현태는 엄마하고 의절을 하고 살아요. 오늘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갔다 왔다. 잘 좀 하자. 어?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때 현태의 엄마가 은퇴 계획을 세웁니다. 은퇴 계획이 뭐냐면
그러니까 가끔 고의로 오는 사람 중에 부인한 그 것처럼 사장님이 도둑 아들 맞은 같은 것처럼 양반이 해서 있었는데 보험금을 타고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직접 부탁하신 거야. 인철은 도와야 되겠다. 민수야. 근데 진짜 민수는 여러 사람 그래? 부탁하신 그러면 거야. 내가 이 일을 도우면 우리 현태가 드디어 엄마랑 살 수 있어? 이러고 도와요. 그때 여기서 비극이 벌어지죠. 생각지 못했던 현태 아빠의 등장. 다 때려부시고 뭐가 훔치고 막 지금 이러는 문제 상황으로 보이니까 막 민수를 지팡으로 때립니다. 민수가 맞다가 친구 아버지니까 맞다 도저히 안 돼서 지팡이를 잡는데 이게 홀라당 아버님이 뒤로 넘어져요. 그래서 쓰러져요. 의식을 잃어요. 근데요, 요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요 아버지를 쓰러뜨린 이 민수, 이광수의 죄. 이거 사실 맞다 그냥 정당방위 아닌가요? 정당방위가 어떤 행위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때리니까 막은 것이고 때리니까 이제 지팡이를 잡은 건데 지팡이의 끝부분이 빠진 건가? 네, 계단에 그렇죠. 힘겨루기를 하다가 네.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과실치상이라든지 상해 죄책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광수 씨 행동은 자기를 때리니까 방어하고 때리는 지팡이를 잡은 것 자체 하나만으로 상대방에 대해 어떤 유형력의 행사를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실치상이라든지 또 이게 빠져서 다칠 거라는 예견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과실치상이라든지 직접 뭐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해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처벌도 안 될 텐데 이 인철과 민수는 주지훈과 이광수는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당황한 사람이 있었죠. 현태 어머니, 이 쓰러진 남자분의 부인인 현태 어머니 이휘양 씨가 연기했는데 지금 남편이 그냥 쓰러진 건데 죽은 줄 알고 얘네들이 나를 도와주는 척하더니 진짜로 나한테서 뭐 돈도 뺏고 다 이거 하려는 거야? 놀라가지고 네, 달산도 6-1 지하에서 연기가 목격됐답니다. 어디? 막 도망을 가요. 막 도망을 가다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어떤 지상으로 통하는 하수 뚜껑 같은 걸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 문은 닫혀있고 아둥바둥하다 그만 사다리에서 뚝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아버지는 아니었는데 어머니는 사망하고 말죠. 근데 사실 어머니가 민수가 내 남편을 죽인 줄 알고 놀라운 또 오해였지 민수 잘못은 아니었는데 이거 그러면 어머니를 놀라게 한 민수가 무슨 이 살인이나 뭐 죄를 책임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머니 놀랐으니까 원래는 현태 어머니 이휘양 씨 그리고 주지훈 씨 그리고 이광수 씨가 공모를 하잖아요. 보험 사기, 보험금을 받으러 공모를 했는데 오해에서 비롯돼서 오해를 풀려고 어머니를 쫓아갔는데 더더욱 놀래서 어머니가 가다가 놀래서 떨어진 거니까 그렇게 따라간 것만으로 해서 그 어머니가 떨어져서 사망할 거라는 예견 가능성은 없으니까 과실치사라든지 또 살인의 고의는 더더욱 없잖아요. 그래서 네. 살인죄 같은 경우는 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 죄를 묻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인철과 우리 민수는 또 이 상황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낸 해결 방법은 다 불을 지르고 뭔가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아무도 범인을 잡으려고들 안 해. 우리 엄마가 죽었는데. 근데 사실 이 어머니를 죽이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시체가 있는 것이고 또 아버지는 아직 사망하지도 않았어요. 이런데 불을 지른다 이거 뭔가 큰 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현주 건조물 방화죄 또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죄 또는 살인죄 같은 경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죄 같은 경우는 불을 놔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 기차, 전차 이런 거 같은 거에 소외시키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네. 지금 여기 오락실 같은 경우는 현태 어머니 아버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이고 네. 또 더더욱 현태 아버지가 현존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불을 놓아서 사람을 상해를 입힌 거니까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죄. 그냥 그런 게 상관없이 다쳤다라고 하면 현주 건조물 방화죄. 그리고 이제 이걸로 해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하고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망을 했냐에 따라서 또 사망 시기를 알고 있었냐에 따라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라든지 치사죄, 뭐 살인죄 이런 게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죽었고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죄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 또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아니 꼭 이렇게 남의 불행에 이득 보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누구냐면 예전에
나 현태 엄마한테 돈 빌려줬었어. 투자했었어. 근데 못 받았어. 사실은 받아놓고 말이죠. 막 이렇게 강짜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 돈 받아야 되니까 대신 그 보험금, 보험금을 나한테 양도해 하면서 양도하게 하고 막 증서를 쓰게 해요. 근데 지성은 지금 엄마를 잃었고 뭐 아버지도 아프시고 막 이 모든 게 막 돈이 눈에 보이지 않죠. 이걸 또 진짜 양도해 줍니다. 그러나 인철 사실 마음에 죄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여하튼 지금 엄마가 나로 말미암아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내 친구 현태가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이 보험금 양도증서를 뺏어오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불법으로 양도증서 쓴 건데 이거 애초에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없던 걸로 하는 방법은 무효로 만드는 방법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무효가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공소양속에 반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베니스 상인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뭐 심장에 가장 가까운 데서 뭔가를 떼어가라 그러잖아요. 한정. 이런 건 공소양속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무효가 안 되는 계약 같은 경우는 취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현태가 속았잖아요. 어머니의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보험금을 양도해 주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속아서 넘겨준 거기 때문에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그러면 계약이 없던 걸로 됩니다.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계약 중에서 이제 너 여기에서 사인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서 이런 것은 또 취소해 가지고 계약을 무효로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내용 같은 경우는 그 채권이 없음에도 어머니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그걸 양도받았기 때문에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하면 되고 그렇게 넘겨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친구를 의심할 때 의심이 싹 들 때 지옥의 문이 열린다. 근데 이 우리 현태 이 굉장히 분이 반듯하고 불법 오락실하는 엄마고 이제라고 살 정도로 소방관 열심히 할 정도로 이게 반듯한데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의심이 싹 드는 게 뭐 오락실 직원 얘기 들어보고 이러니까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나 하필 그 새끼들이 그날 딱 맞춰서 왔다는 거. 아들이요? 가끔 오는 사람 중에 그 사장님이 아들 하던 양반이 있었는데 그리고 인철을 의심하는 또 한 명이 있죠. 경찰이. 그래서 갑자기 분명히 얘가 다 불량 금고 안에 있던 뭐 돈이고 폐물이고 다 훔쳐가가지고 인철이가 가지고 있을 거야. 막 마음의 심증을 가지고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주지은이 안 돼요, 안 돼요 거부했지만 막 닥쳐서 막 다 뒤져요.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영장도 없이 들어와서 막 남의 집 뒤질 수도 있는 겁니까 경찰이지만?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다른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주거 침입죄가 되고 팔을 꺾고 이제 체포하는 경우는 이제 폭행이라든지 체포죄가 성립되는데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면 불법 체포 감금죄로 일반인이 체포 감금하는 것보다 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그래서 그쵸? 경찰들 같은 경우는 불법 체포죄 그리고 주거 침입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경찰은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건데 경찰부터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사실 경찰 들어왔을 때 또 집에 있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저도 사실 떨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인철을 의심한 건가? 아니 근데 저는 돈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태한테 주려고 아마 있을 거다 했는데 다행히 없어서 경찰한테 안 붙들려고 하겠구나. 붙들려고 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했는데 그럼 어디 갔지? 했더니 그게 바로 이거 뭐 인철의 여자친구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뭐 이렇게 가끔 잘 찾아오고 서로 이렇게 몸으로 친한 그런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훔쳐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훔친 거지만 훔친 거를 또 훔치는 거. 또 절도죄가 됩니다. 그 인철의 여자는 이거를 이제 훔쳤지만 여기 돈도 있지만 패밀도 있고 이러니까 이걸 현금화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팔려고 어느 금은방 같은 데 간단 말이죠. 이거와 관련해서 분명히 범죄가 이게 좀 성립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절도범이 물건을 훔치는 걸로 절도죄가 성립이 돼요. 그쵸. 예를 들어 그 절도범이 사과를 훔쳤다. 그거를 베어 먹는다. 뭐 재물손괴죄가 따로 성립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아닌데. 절도죄로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절도범이 물건을 훔쳐서
다른 데다 판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걸 작물 양도나 뭐 그런 걸로 해당되지 않나라고 생각될 수가 있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불가벌적 사후 행위로서 작물죄는 성립되지 않고 작물을 취득한 사람만 작물 취득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아, 어차피 훔칠 때 이게 폐물이면 불가분하게 팔 것이 이제 예상이 되니까 이거는 아니고 근데 예. 그걸 되려 산 사람, 예, 예. 작물합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빵을 훔쳐서 먹었다. 그러면 절도죄만 성립되지 빵을 무전취식 이런 게 아니라. 먹었으니까 이제 재물 손괴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재물 손괴죄는 성립되지 않고 이런 것은 불가벌, 처벌하지 않는 사후행위라고 해서 이것은 절도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장희진 이 인철의 여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게 자신을 옥죄어는 위험한 행동이 돼요. 왜냐하면 아니 이 현태가 의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뭐 거의 형사 같아요. 내 어머니를 죽인 범인을 내가 잡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그 금은방 거기서 막 잠복을 하면서 막 장희진을 쫓으면서 인철의 여자를 체포하려고 그래요. 막 잡으려고 해요. 경찰도 아닌데 이렇게 막 아무리 피해자 가족이라 해도 이렇게 막 현장에서 막 이렇게 체포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현행범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화의 내용은 그렇죠. 제가 만약에 어떤 도둑하는 뭐 소매치기 하는 사람을 봤으면 제가 잡아도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범행 실행 중, 아. 실행 직후에 있는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하는데 그 인철의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영화의 내용을 봤을 때 범행 실행 중이라든지 실행 직후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한참 지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체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범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즉시 체포가 가능합니다. 체포됐어도 뭐 자기가 감금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체포되면 바로 경찰에 인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같은 경우는 그 인철 여자친구가 현행범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현태가 직접 체포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 영화가 믿음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구를 의심하면 안 된다 이 말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믿어라. 근데 꼭 친구뿐 아니라 사람을 믿어라. 그러니까 인철의 행동을 겉으로 언뜻 보면 분명히 처음에 눈밭에서 갔을 때도 도망친 걸로 보일 수도 있고 어머니 오락실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뭔가의 범죄를 꾸미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그 비밀 장부를 막 찾으려고 하고 경찰하고 거래를 하는 것도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 깊은 속에 보면 눈밭에서도 민수와 현태를 구하려고 했고 사실은 이 사건이 나고도 이 민수 또 더 나아가서 현태한테 어떤 금전적 보상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의심으로 암흑이 된 이 지옥의 문이 열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느와르 영화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조로 변호사께서는 이 좋은 친구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영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새 친구들의 우정을 통해서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제 그 항상 무슨 일에 대해서 항상 기본이 되잖아요. 근데 마음은 정말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친구들 사이에서 신뢰가 그걸로 해서 친해지는데 마음이 돌아서면은 적보다 더 무서운 사이가 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 마음인데 그 마음에 깨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의심이 시작되면서 마음이 깨지는데 의심은 괴물처럼 순식간에 커져가요. 그래서 신뢰관계를 바로 깨트려서 그간 몇십 년 쌓았던 신뢰관계나 그 마음을 순식간에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면은 마음은 깨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체력을 단련할 기회도 많고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기회는 많은데 마음을 단련할 기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친구들 사이든 가까운 어떤 사이든 간에서 마음이 중요하다. 의심은 항상 마음속으로 다져야 된다. 그리고 열고 그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지 계속 의심을 하면 커져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나. 특히 이제 마음속에 깃든 병인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심은 믿음을 잡아먹는 괴물이다. 순식간에 커져간다. 마음을 단련해야 된다. 와, 너무 좋은 말이네요. 다음번에도 좋은 말씀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좋은 친구들, 느아르 영화라고 말씀드렸죠. 느아르 필름이 암울한 영화인 건 느아르가 불어로 검은색을 뜻하기 때문인데요. 검은색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 혹시 커피 좋아하시나요? 예전에는 점심 식사하면 끝이었는데 요즘 이렇게 커피 한 잔씩 들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풍경이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 안에 얼만큼의 카페인이 들었는지 확인하고 사시나요? 그게 무슨 말인가? 고카페인 마케팅을 한 글이 화제가 되며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고카페인 마시며 시험 공부해야 되는 우리 사회 청춘들도 안쓰럽지만 고카페인의 부작용이나 위험성 살피지 않고 이익을 취하는 업체의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모든 건 지켜야 하는 선이라는 게 있어. 비싸다고 안심도 아닙니다. 콜드브루 커피, 뭔가 고급스러웠던 그것도 고카페인이라고 하니 소름 돋아. 우리 스스로 우리 건강 지켜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